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2명이 있는 60대 아저씨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바로 한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이를 의미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 친구는 같은 국민학교에 중고교도 같이 다닌 동창이지만 결코 친구라곤 할 수 없는 그런 놈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원치 않는 순간마다 나타나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던 녀석이거든요. 아주 이름만 떠올려도 지긋지긋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녀석 때문에 한때는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 놈 때문에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 지질이 궁상인데 나쁜 짓만 일삼던 그 놈은 떵떵거리며 잘 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요? 지금부터 그놈과 저의 즐기고도 긴 악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하긴 1960년, 70년대에 잘 살았던 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들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희 집은 그런 대다수의 집들에 비해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소아 마비를 앓으셨던 아버지는 시장통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셨어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어디선가 "어이 짐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정말 바쁘게 달려가셨죠. 어머니는 시장통 국밥집에서 주방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달동네 판자촌에 살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려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는 게딱지처럼 붙어있는 판자촌들이 제법 많았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던 판잣집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네요. 여름이면 판자를 통해 뚫고 들어오던 그 열기. 그래도 여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정 더우면 등목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겨울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우풍은 왜 그리 매섭던지 머리맡에 자릿길을 놓아두면 대접에 담긴 물이 아침이면 꽁꽁 얼 정도였으니까요. 판자촌은 대부분 산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고 나면 길이 꽁꽁 얼어 길거리에 연탄재를 끼워놓고는 미끄럼을 방지하곤 했어요. 저랑 어머니는 특히 더 열심히였죠. 혹시라도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께서 미끄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동네 친구들과 가만일 타고 눈 내린 언덕길을 미끄럼 타기도 했고 또 딱지치기, 사방치기라며 아침부터 밤까지 놀았거든요. 가난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거든요. 판자촌 친구들은 다 가난했고 사는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였으니 말이에요. 판자촌 친구들은 금세 친구가 됐답니다. 어차피 다들 같은 국민학교에 다녔고 길 건너 단독주택촌에 사는 친구들은 지들끼리 따로 놀았으니 우리는 말 그대로 중마고우였죠. 이 친구 저 친구 집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밤이면 이불 뒤집어 쓰고 귀신 얘기도 하고 낮이면 길거리에 삼삼오오 모여 놀고 우리 중에 딱 한 명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천숙이었어요. 김천숙.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웃는 얼굴이 참 예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판자촌의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저희 판자촌이 조만간 철거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곳에 큰 쇼핑센터와 주차장이 들어설 거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밤 부모님의 한숨 소리에 잠에서 깨면 두 분께선 두런두런 나누시던 얘기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보상금 받아갖곤 반 지하방 하나도 못 구한다더라. 그럼 어떡한데요?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버티다 보면 무슨 수가 나지 않겠어?
버티기만 한다고 뭔 수가 생겨요. 안 나가면 깡패들 풀어서 강제로 때려 부순다고 하던데 일단은 버텨보자고 철거민 대표들이 합의해 본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지. 판자촌에는 암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래도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자촌의 그 녀석, 내 평생의 철천지 원수 김정학의 아버지가 깡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어요. 김정학 그놈의 아버지가 재개발 추진위원장인지 뭔지 하는 감투를 쓰고 있었거든요. 정학의 아버지는 깡패들을 동원해 닥치는 대로 집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가게까지 동원해서 집을 때려 부수자 판자촌의 집들은 종이장처럼 뭉개졌습니다. 순식간에 집을 잃은 사람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보상금 수령에 억지로 사인을 하고 김정학 그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반 지하방이라도 얻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7, 8부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갚다 보면 어느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다른 대부업체에서는 담보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방 한 칸짜리 반 지하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아버지가 얼른 돈 벌어서 빚도 갚고 보란 듯이 방 2개짜리 햇볕 잘 드는 집으로 옮겨갈 테니까.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업이 마치면 시장으로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학이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학이 아버지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겸 대부업 사무실로 운영하던 곳은 유달리 짐 배달이 많았어요. 시시철철 과일 상자에 그곳에서 일하는 건달 삼촌들이 회식이라도 하는 날은 술이 박스로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날 정학이 그놈이 아버지를 도와 짐을 나르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정학이는 아주 재밌는 놀림거리라도 발견한 듯 니네 아버지야? 라며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흉내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학이 아버지한테 잘못 보였다간 아버지가 곤란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대꾸 없이 비켜 하며 그놈을 밀쳤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하며 저를 확 밀치는 그놈 때문에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에서 한 쪽이 피가 흘렀어요. 그놈은 아버지가 사주신 나이키 신발을 신고는 자기 신발을 밟아서 그랬다며 아버지에게 쪼르르 거짓말로 선수를 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앞을 막아서며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자 정하게 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두툼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정학이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래 하며 10,000원짜리 석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괜찮다며 안 받자 뭐하냐 안 받고 하며 막무가내로 쥐어주던 정학의 아버지. 당시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큰돈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바닥에 내팽겨치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학의 아버지 사무실을 나온 전 아무렇지 않은 듯 아버지에게 그 돈을 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돈으로 고기 사 먹읍시다. 고기 먹어야 힘나서 더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 고기 묵자. 우리 양호 고기 먹인 지 오래됐네. 아버지는 그런 제가 대견한 듯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우리 양호 잘 참았어. 화난다고 주먹 휘두르는 건 남자 아닌 거다.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버지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학교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온 저는 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정아기가 똘마니들을 이끌고 어제 일에 대해 썰을 푸는 중이었습니다. 니네 양호 아버지 뭐 하는지 알아? 몰라? 시장통 쩔뚝이 진꾼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양호 아버지더라고. 어이, 진꾼. 이러면 왜 쩔뚝쩔뚝 달려오는 게 꼭 오뚜기 같다고 웃었잖아. 와, 난 진짜 그 진꾼 아저씨만 보면 얼마나 웃긴지. 저는 분노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야, 김정아! 그때 어디선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천숙이었어요. 김천숙. 한자촌 이웃이었던 천숙이가 저 대신 나서준 것이었습니다. 정학이 너 진짜 한심하다. 어떻게 장애 가진 사람을 그렇게 놀리냐? 세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 된 사람도 있어? 너야말로 아직 구구단도 잘 못 외우잖아. 근데 우리가 너 돌대가리라고 놀리는 거 봤냐? 전교 꼴찌라고 놀리는 사람 봤냐고. 아이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러자 얼굴이 빨개진 정아기가 네가 뭔데 나서냐며 천숙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눈이 확 돌더군요. 화난다고 주먹 휘두르면 안 된다던 아버지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학을 깔고 앉아 주먹으로 정학을 두어 대 때렸어요. 끝내 그놈의 코피가 터지고 말았고 정학의 아버지가 육성회장이었던 탓에 일은 커지고 말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빚을 내어 그놈 치료비를 물어줘야 했던 아버지는 그 일로 무섭게 화를 내시며 저를 엄하게 혼내셨어요. 아버지가 말했지. 세상엔 인간 같지 않는 것들도 많다. 그럴 때마다 주먹을 휘둘러서 해결하려고 하면 네가 커서 뭐가 되겠냐? 폭력배나 정학의 아버지 내서 일하는 삼촌들처럼 폭력배밖에 더 되겠냐? 저는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에게 대꾸했어요. 정학이 그놈이 아버지 걸음걸이 흉내내면서 제 약을 올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흉보는데 어떻게 참아요? 아버지는 잠깐 말씀을 멈추시더니 이내 온화한 얼굴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너도 내가 다리 저는 게 창피하냐? 아니면 아버지가 진군일 하는 게 창피하냐? 저는 눈물을 삼키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왜 창피해요? 그냥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 놀리는 게 싫어서 그랬어요. 난 그깟 놈들이 아무리 놀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내가 도둑질을 했나? 아님 남한테 몹쓸 짓을 했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내 새끼랑 너희 엄마 배 안 골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아버진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넌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넌 공부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라. 애비는 그것 말곤 바라는 게 없다. 아버지는 회초리를 맞은 자국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며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남의 아버지 장애를 갖고 놀리는데 그 집 아버진 오냐오냐 하며 지 자식 편을 들지 않더냐. 그럼 그 아버지가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못하는 겁니다. 내는 잘하는 아버지가 될란다. 그러니 말로 해서 안 되면 주먹부터 나가는 버릇은 고쳐야 하는 거라고 내 새끼한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거다. 내 말 알아들었냐?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올곧은 분이셨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후로 저는 그 자식과 마주치는 일을 되도록 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시비 걸고 놀리다가 지친 정학이 놈은 점차 주변의 똘마니들조차 호응해주지 않자 저를 놀리는 일이 줄어들었죠.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그 자식과는 하필이면 또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놈과의 악연에 진절머리가 났지만 저는 정학이 놈을 애써 피해 다녔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3년은 별탈 없이 지나갔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한 달이 갓 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에게 큰일이 닥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짐을 나르시다가 후진하는 트럭에 치여 크게 다치신 것이었죠. 그 길로 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
척추뼈를 크게 다쳐 자리 보전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 집은 어머니 혼자서 모든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말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에 고민하고 있었을 즈음 체육 선생님께서 저를 보자고 부르셨어요. 양호, 너 복싱 한번 안 해볼래? 당시 우리 학교는 복싱 특기생이 몇 있었는데 평소 체육 시간에 운동 능력이 뛰어난 저를 체육 선생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이었어요. 복싱하면 공과금 안 내도 됩니까? 그럼 우리 학교는 복싱 특기생을 지원해주는 학교라 공납금도 장학금 형식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어때? 생각 있냐?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의 권유대로 복싱부에 들어갔습니다. 제 결심에 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승낙을 하셨습니다. 나랑 하나만 약속하자. 복싱하는 놈이 어디 가서 주먹 휘두르면 그걸로 끝인 거다. 주먹은 시합 때만 쓰는 거야. 약속할 수 있냐? 아버지 당부에 저는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약속을 했죠. 저는 그날부터 아침이면 4km씩 러닝을 하며 기초 체력을 다졌고 오전 수업은 꼭 받고 오후에만 복싱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까지 진학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했으니까요. 운동이 끝나면 어머니의 국밥집을 찾아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침 러닝을 하는 중이었어요. 어디선가 자전거 경적음이 울렸습니다. 삐링. 자전거가 지나가려 하는 줄 알고 한켠으로 비켜서서 러닝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그 자전거는 계속 삐링 경적음을 울리는 것이었어요. 잔뜩 짜증이 나서 뒤돌아보자 그곳에는 반가운 얼굴이 있더라고요. 천숙이었습니다. 판자촌 이웃이었고 국민학교 때 아버지를 놀리던 정학이 놈에게 시원한 말발을 날려주며 제 편을 들어주던 천숙이. 그 아이가 어느새 단정한 교복을 차려입고 아침 등굣길에 오른 여고생이 된 것이었죠. 여고생이 된 천숙이는 너무 이뻤습니다. 너 천숙이지? 천숙이 맞지? 왜?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봤니? 원래부터 이쁘긴 했지. 네가 선머스매처럼 하고 다녀서 그렇지. 자식,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천숙이는 며칠 전 러닝하는 제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매일 그 시간에 이곳에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나를 왜 기다렸냐는 물음에 몰라서 물어? 내 첫사랑이 너였잖아. 라며 시원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천숙이는 매일 아침 자신이 코치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영화 로키 보면 나오더만 옆에서 초도 재워주고 물도 챙겨주고 그게 코치 아니야? 그렇게 천숙이는 선뜻 제 코치가 되어주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린 그때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만 있어도 좋았거든요. 그녀가 싸다 준 주먹밥은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잔뜩 그늘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여상 다니는 거 알지? 알지. 우리 학교에서 다음 달부터 실습 나가거든? 근데 실습 나가는 데가 정학이네 아버지 회사야. 땡땡 금융. 정확히 아버지 대부업체는 나날이 성장해서 지금은 꽤 큰 건물까지 매입해 본격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곳이냐는 뜻이었지만 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나도 거긴 안 나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거기로 가라고 하더라고. 날 지정해서 보내달라고 했다나? 정학이 그 자식이 찝쩍거리는 것도 짜증나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일하면 뻔질나게 들러서 나 괴롭힐 거 아니야.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녀석이 천숙이한테 엄청 들이댄다고 하더군요. 천숙이는 제가 신경 쓸까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녀석이 모 여상 김천숙을 좋아한다는 소문은 우리 학교에 파다했으니까요. 내가 데리러 갈게. 실습 끝날 때까지 내가 데리러 가면 그놈이 엄한 짓 못할 거 아니야. 정말? 정말 그래 줄 거야? 천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천숙이는 꼭 만화 속 등장인물처럼 표정이 잘 바뀌었어요. 금세 시무룩해졌다가 금세 환하게 웃고 뾰로통해졌다가도 금세 눈이 반달처럼 휘는 표정 부자였어요. 그런 천숙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모르게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었어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볼을 발그스름하게 물들이는 천숙과의 만남은 그렇게 깊어져 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이건 인생이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날의 그 사건들이 제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고 말았거든요. 운동을 마치고 엄마의 국밥집에 들른 저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배달을 하고는 천숙이의 퇴근 시간에 조금 늦고 말았어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을 때이니 마음만 급했죠. 자전거를 끌고 부랴부랴 땡땡금융 건물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땡땡금융 앞에 차를 대고는 천숙을 차에 밀어넣고 있었어요. 천숙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을 했지만 남자 2명의 힘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못나? 양호가 알면 니들 가만둘 것 같아? 저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그 차 앞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나타나자 곁에선 정하게 똘마니 2놈이 잘못 걸렸다 싶은 표정으로 천숙을 잡은 손을 놓고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듯이 차 안에 앉아있는 정학을 쳐다보았어요. 정학이 차에서 천천히 내리면서 또 너냐 하는 눈빛으로 비열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남의 연애살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 가시지? 하며 천숙의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어요. 천숙이 잡힌 손을 풀어내려고 해봤지만 정학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내 입으로 정학의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정학이 천숙을 뿌리치는 바람에 천숙이 열린 차문 모서리에 부딪혔고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눈이 돌아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정학의 멱살을 쥐고는 펀치를 날렸습니다.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는 맞아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 그 순간은 곧 중요한 시합이 있다는 것도 운동선수가 폭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는 아버지의 당부도 다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복싱 선수가 주먹을 휘두른 것도 학교로서도 씻을 수 없는 불명예였고 어머니는 국밥집 보증금까지 빼서 합의금으로 지불했어요. 제 한 번의 실수로 엄마는 가게까지 잃었고 다시 음식점 허드렛 일을 알아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져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경이었어요. 저는 무작정 김정학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를 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정학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 자식 두들겨 팬 놈한테 돈 빌려줄 아버지가 있을 것 같냐? 뭐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정학의 아버지의 제안은 자신의 밑에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건달 삼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시장통 사람들의 가게를 때려 부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 문신에 금팔찌 두르고 술 마시면 진상짓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복싱을 했던 건 훌륭한 선수가 돼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고작 그 주먹을 서민들 돈 받아내는 데 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싫습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정학의 아버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잠시라도 빛나는 미래를 꿈꾸었던 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집을 나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 엄마의 가게도 되돌려드리고 자리 보전하신 아버지의 수술비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나쁜 짓만은 절대 하지 않겠노라고 아버지에게 다짐했던 터라 아침부터 밤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이면 술집 웨이터로 일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보냈고요. 지금이야 배달, 대리, 물류일 등 24시간 일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지만 그때는 뭐 그랬나요? 그나마 돈이 되는 건 막노동과 술집 일 뿐이었어요. 한때 복싱을 했다고 하니 술집에서도 환영했습니다. 진상들 해결하는 데는 최고였거든요. 물론 그 일 이후론 절대 주먹으로 해결하진 않았어요. 눈빛만으로도 겁먹은 진상들은 술값을 내어놓았고 그도 안 통할 경우엔 그대로 뒷덜미를 잡고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집 일을 하는 동안 진상 손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막노동과 술집 일을 병행하는 게 점차 힘들어질 무렵 판자촌 친구였던 병수를 만나게 됐어요. 병수는 공고 출신으로 워낙 손재주가 좋아 인테리어 쪽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그 친구를 따라 인테리어 업을 배우고 설비 관련 자격증 공부도 했죠. 그날도 일을 마치고 술집으로 갔을 때였어요. 어느 아가씨가 술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었죠. 아, 그녀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천숙이었어요. 숨어버리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그녀와 저는 생맥 한 잔씩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할 얘기는 백만 가지였는데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목이 타서 생맥주만 들이켰어요. 잘 지내고 있단 얘긴 병수한테 들었어. 병수 그 자식 천숙이한테 내 얘기를 전해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아? 제가 모른다고 고개를 젓자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자. 놀란 나머지 사례가 걸린 전 캑캑거리며 물었어요. 같이 살자니?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는데 어쩌겠니?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농담할 거면 가.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천숙은 제 손을 잡았어요. 너 좋아해.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결혼식은 돈 많이 벌어서 천천히 하자. 부모님 보양하면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한 여자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제가 모질게 천숙을 돌려보내려 하자 천숙이 말했어요.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더 낫지. 우리 둘이 벌어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돌아설 무렵 천숙이 말했습니다. 동네 소문 다 났단 말이야. 너랑 나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나 책임 안 질 거야?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천숙이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린 살림이라는 걸 차리게 됐어요. 사실 그날 그때까지 제게 있어 여자라고는 천숙이 하나였거든요. 가끔씩 가게 쪽방에 혼자 누워 있을 때마다 그녀가 그리웠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와의 아침 데이트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음을 매일 밤 느끼면서 잠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첫사랑 천숙은 제 아내가 됐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제 옆에 매일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저는 술집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병수와 함께 인테리어 일을 했습니다. 설비 관련 자격증, 도배사 자격증도 취득했죠.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집을 넓혀가며 부모님도 모시고 왔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시겠다고 난리치시는 부모님을 아내가 모시고 왔어요.
손자 손녀를 봐주셔야 저도 나가서 일을 하죠. 아내의 말에 부모님도 마지못해 승낙하셨어요. 아내는 정말 살림꾼이었습니다. 살림 똑 부러지게 하고 아이들 교육도 아주 잘 시켰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이 미리 학습지를 사서 공부를 하고 TV 강의를 들어가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 한번 가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인성교육이야 말할 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도리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이들 귀에 못이 박혔을 겁니다. 제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가도 항상 아이들에게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라는 얘기를 하도록 했어요. 저 역시 요즘 아이들과는 다르게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을 보며 더 힘내서 일을 했으니까요. 아내의 교육 덕분인지 큰아들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의대 합격을 했답니다. 둘째 딸은 아내를 닮아 똑소리가 났습니다. 경영학과를 나와 은행권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보시고는 2년 차이로 눈을 감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못난 애비 만나 고생 많았다.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다. 못난 애비라뇨.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전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하셨고 아무리 힘드셔도 내색 한 번 안 하셨던 분이셨죠. 남자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고 인생의 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아마도 전 주먹 하나 잘 쓰는 걸 핑계 삼아 어둠의 세계에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때를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저려옵니다. 그동안 드린 용돈을 전부 제 아이들 앞으로 적금을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탄탄대로였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딸아이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일찍 아이를 낳은 덕에 다들 좋은 집안의 자식들과 혼사를 치렀죠.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자 아내는 도배사 일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도배사 일 힘들어.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젠 좀 쉬어.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배우고 싶은 거 없어. 당신이랑 같이 일할래. 그럼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아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자식들밖에 모르는 여자였죠. 그 덕에 가끔 일 끝나고는 아내와 소주 한잔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연애다운 연애 한 번 못 해본 저희 부부로서는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병수도 우리 부부를 가끔 놀려대곤 했습니다. 재수 씨, 솔직히 말해봐. 양호에 바람 필까봐 감시하려고 도배일 하는 거지?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이가 놔두고 바람 피울 사람이야? 이이는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여자들이 이 좋다고 쫓아다닐까봐 그러는 거지. 우리 남편이 워낙 잘생겼잖아. 남자답고. 그날도 그렇게 병수와 아내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에 반주 한잔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수가 눈치를 보더니 정학이의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정학이 소식 들었냐? 무슨 소식? 정학이 그 자식 결혼한다더라.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며 물었어요. 결혼했잖아. 애들이 시집 장가 갈 때 되지 않았나? 그 자식 바람나서 이혼당했잖아. 뭐 그 자식 바람 피운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눈이 제대로 돌았나 봐. 젊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친권 양육권 다 전처한테 주고 알짜배기 건물도 그 여자 앞으로 해줬다나 봐. 그래서 걔네 애들도 지 아빠랑 아주 영 끊었다고 하더라고. 쓸개 빠진 놈. 자식, 주식인지 뭔지 안다고 건물 대출까지 받아서 왕창 들어먹었다는 소식 들은 게 얼마 전인데
아직도 남은 재산이 있는 모양이네. 명의 돌려줄 건물이 있는 걸 보면. 제 입에서는 실소가 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아내가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 얘기 그만해, 병수 씨. 밥맛 떨어져. 아휴,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그 자식이 나보고 자기 결혼식에 꼭 와달라는 거야. 올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나 뭐라나. 내년에 자기 건물 리모델링 공사할 때 우리한테 맡기겠다고 꼭 와달라는데 안 갈 수도 없구원. 제대로 된 친구라고는 눈 씻고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놈이니 공사 맡길 테니까 와서 자리 좀 메꿔달라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마음이 약한 병수는 마지못해 정하게 재혼식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손주 볼 나이에 젊은 여자 끼고서 싱글벙글하는 꼴이란. 에휴, 한심해서. 하며 혀를 끌끌 차댔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병수는 그런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든 간에 마음을 주고 챙겨주는 그런 친구였죠. 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우리는 병수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신은 좋고 착한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시는지. 병수는 퇴근을 하던 중에 뇌출혈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 떨리는 소식에 제일 먼저 병수에게 달려갔지만 병수는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다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다 아려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우리 친구들은 다들 허망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워낙 신세를 많이 지기도 했던 친구라 가슴이 더 아파왔어요. 병수가 투병 중일 때 자주 병원에 들러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얘기도 많이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다니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짜식, 내년쯤엔 둘이 주말 농장 분양받아 채소 갖고 먹자는 말도 했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게 가버리다니. 전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국민학교 동창들을 만나니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더군요. 판자촌이 철거될 때 뿔뿔이 흩어졌던 친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옛 이야기를 하며 병수를 추모했어요. 소주를 한 잔씩 하며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묻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 불청객이 수욱하니 찾아오더군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바로 김정학 그놈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녀석의 등장에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해졌죠. 전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친구를 보내는 자리에 온 녀석이니 예의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작이 있었는지 술이 제법 오른 정학이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또 살살 제 신경을 건들기 시작하더군요. 야, 촌놈 넌 아직도 나이 처먹고도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 꼬라지하고는. 노가다 힘들면 내 밑으로 와서 운전기사나 해. 아님 우리 건물 관리나 하든지. 내가 특별히 친구놈이니 채용해 준다. 뭐? 네 눈엔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보이냐? 난 네가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냐? 나이 먹고도 인성이 덜 됐는데. 넌 아직도 네가 18세 청춘인 줄 아냐? 한심하다. 그 말에 정하게 얼굴이 벌개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불쌍해? 인간 김정학이? 야, 나 100억대 건물주야. 돈 있지 젊은 마누라 있지? 내가 왜 불쌍해? 자식 쥐뿔도 없는 게 허세는? 그때였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장례식 음식 서빙을 돕다 말고 제 곁으로 다가와 코웃음을 치며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더군요. 100억 건물주 좋아하네. 알짜 건물은 그 젊은 마누라 앞으로 명의 돌려줬고 나머지 건물은 대출 끌어서서 주식인지 뭔지에 투자했다가 쪽박 찼다며? 그 잘난 100억대 건물 빚잔치 하면 빈털털이 아닌가? 정학은 당황한 얼굴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 병수구나. 죽은 병수가 얘기했냐? 그걸 꼭 누가 얘기해야 하니? 너 하고 다니는 꼬라지 보면 알지. 아내가 정하게 몰골 위아래를 훑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와이셔츠는 꼬질꼬질. 어머, 뺨에 그거 혹시 손톱 자국이니? 그 젊은 와이프가 할퀴기라도 했나 봐. 양말도 구멍 난 걸 보니까 살림은 통 안 하나 보네. 아님, 부부싸움하고 집이라도 나갔냐? 정하게 뺨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구멍난 양말을 방석 안으로 우겨 넣었어요. 집을 나가긴 누가 나가? 그냥 친정에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온다고 했어. 아내가 그런 정하게 한심하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유, 집 나간 거 맞네. 너 이번 결혼도 파토 나면 불쌍해서 어떡하니? 알짜배기 건물도 젊은 와이프한테 뺏기겠다. 예, 맞다. 자식들도 너랑 인연 끊었다며? 야, 김천수, 너네 뒷조사했냐?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친구끼리 이래도 되는 거야? 정하게 대답해 아내는 매서운 표정으로 속사포처럼 그간의 한을 쏟아냈어요. 뭐? 친구? 누가 네 친구인데? 넌 친구라서 우리한테 해코지했냐? 우리 애 아빠가 왜 퇴학을 당했는데? 네가 나 차에 태워서 끌고 가려는 거 막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납치 및 강금 미수. 그건 범죄야. 범죄자 주제에 돈으로 발라서 무마해놓고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아내의 속사포 같은 말에 정학이 당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변명했습니다. 납치라니? 그때 내가 너 좋아한 거 알잖냐? 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너랑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거야. 난 싫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 찝쩍거리라고 했잖아. 난 네가 건물 아니라 건물 할아버지를 줘도 싫었어.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고. 알아? 내가 왜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직도 네가 잘못한 게 뭔지 몰라? 넌 말이야. 한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했어. 내 남편 너만 아니었으면 복싱 선수로도 성공했을 거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 남편 손을 좀 봐. 갈퀴처럼 딱딱해진 거 안 보여? 아내가 매섭게 쏘아붙이자 정학이 입을 닫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낯선 정학의 모습에 의아한 듯 그런 정학을 바라봤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고 정학에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가족들도 다 잃은 주제에 네가 감히 우리 남편한테 궁상스럽다고? 야, 내 남편은 도배랑 설비일로 남부럽지 않게 벌어. 거기다가 아들은 의사에 딸은 은행 다니지. 거기다가 우리 모두 건강하지. 넌 뭐냐? 못되게 굴어서 주변에 친구가 있니? 그렇다고 와이프가 있니? 자식이 있니? 너 아프면 간병해줄 사람 없으니까 건강이나 챙겨. 우리 아들네 병원 건강검진 예약해 줄까? 너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할 거야? 인간아, 사람이 되라. 언제까지 그렇게 지 잘난 맛으로 살래? 아무도 널 인정해 주지 않는데. 너 지금 네 건물의 세입자도 거의 없어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적자 보고 있다며? 그러게 네가 세입자들한테 건물주로서 잘하고 진심으로 대했다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냐? 넌 구제도 안 되는 썩어빠진 얼간일 뿐이니까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감히 내 남편한테 운전기사하라고? 아우, 열불나. 한 번만 헛소리하면 너 머리끄댕이 잡고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까불지 말어. 알았어? 정학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더군요.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비척비척 장례식장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정학을 보며 모두가 혀를 끌끌 찼어요. 정학이 그 자식 평생 아버지 재산 믿고 나대더니 결국엔 말년엔 처자식 다 잃고 친구 하나 없이 늙어가겠네요. 그 녀석은 왜 몰랐을까요?
그깟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는 걸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살 정도면 된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슬며시 아내의 손을 쥐었습니다. 못난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별소리를 다 하네. 나같이 복받은 사람도 없을걸? 첫사랑이랑 결혼했지. 거기다가 그 남자가 평생 나만 떠받들어 주는데? 아내의 말에 지난 세월이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아기가 저를 찾아오더군요. 초췌한 모습으로 그 녀석이 그러더군요. 친구들이 너만 좋아하는 게 질투가 났었다고요. 친구들한테 떡볶이 사 먹이고 돈을 뿌려대도 그때뿐이었고 자신의 주변에는 친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개뿔 가진 것도 없는 양호너는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 끓고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한테 기죽지 않고 당당한 게 약올랐다고 하더군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짝사랑했던 천숙이도 자기는 끔찍해하면서 양호 너만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답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에 사과는 받아주었죠. 황혼을 들어서는 나이에 지난 일로 앙심을 품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쩌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투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정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네 사과는 받아줄게. 하지만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네가 모범을 보인다면 언젠간 네 자식들도 사람들도 널 다 인정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나이 먹고 우리 찌질하게만 살지 말자. 암튼 지난 세월 생각하면 내 주먹으로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지만 네 지금 꼬라지 보니 불쌍해서 못 그러겠다. 지워받기 전에 가 이놈아. 그렇게 저는 축 처진 정학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인생은 영원히 젊게 살 순 없구나. 나이 먹으면 돈이 있든 없든 처량한 늙은 노인네에 불과하구나. 이래서 늙으면 가족이 최고다. 라는 현실을 한 번 더 깨우치게 되었죠. 결국 정학이 이놈은 그 이후 젊은 여자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하겠죠? 그 젊은 여자가 늙은 정학이가 멋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습니까? 전부 돈 때문이겠죠. 이혼하면서 상당한 거금을 그 여자한테 뺏겼나 보더라고요. 소문으로 들어보니 그 젊은 여자가 아주 정학이를 구워 삶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정학이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공주처럼 대접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돈 뺏기고 배신당하고 남은 건 거울 속에 비친 처량한 모습뿐이었어요. 결국 정학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술로만 의지하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정학이한테 병문안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가족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지만 가정을 버린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니 제 다리를 붙들고 오열을 하더군요. 양호야, 나 정말 죽고 싶다. 사람들이 날 짐승으로 봐. 우리 딸에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 뭐라고 한 줄 아냐? 평생 거기서 치료받다 죽으랜다. 당신 같은 애비 둔 적 없다면서 말이야. 난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내가 왜 가족을 배신했을까? 왜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왜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난 너무 후회된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제야 깨달았니? 이 세상이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돈으로 다른 건 다 살 수 있어도 딱 한 가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어. 네가 젊었을 때나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지. 지금 네 꼬라지를 봐. 네 거울을 봐. 내 눈엔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네라고밖에 안 보여. 이번을 계기로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살아. 봉사도 하러 다니고
네가 못되게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잘못을 빌고 가장 소중한 이 가족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 나은 현실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자, 이거 죽이다. 이거 먹고 정신 차려 이놈아. 너한테 악감정은 많은데 나보다 못난 너를 보니 연민이 드네. 술 고만 처먹고 제발 사람 좀 되라. 이놈아 간다. 전 그렇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조언이 통했던 걸까요? 정학이 그놈은 정말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불쌍한 독거노인들에게 생활 필수품들을 사서 일일이 방문해서 봉사를 하기도 했고 고아인 아이들에게 후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정학이 그놈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좋아하던 술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느낀 게 많답니다. 그리고 내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지난 과오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었답니다. 이 정도면 참 개과천선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전 열심히 도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도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내도 언제나처럼 저를 챙겨주며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이란 이렇게 도배지처럼 자로된 듯 흠없이 살 수는 없을 것이며 가끔 잘못 붙여 쭈글쭈글해지는 지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성스레 자로 재고 성실히 도배지를 붙여 나가다 보면 깨끗하고 눈부신 벽으로 탈바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배지라는 것이요. 처음에 잘못 붙이면 간격이 점점 더 벌어져서 나중에는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붙여야 하거든요. 아마 정학이라는 놈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 벌어진 틈을 진즉에 알아차리고 해결했다면 지금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극과 극 질문이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100억대 건물을 가졌지만 주변에 친구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인생이 나을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인생이 나을까? 저는 100억이 없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자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